살아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 둘을 가르는 근본적인 차이는 대체 뭘까요? 어찌 보면 정말 철학적인 질문 같기도 한데요. 오늘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생명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그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어떤 존재까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여기 사진 두 장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나뭇잎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랑잎벌레라는 곤충입니다. 정말 감쪽 같죠? 누가 봐도 명백한 생명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존재, 바로 바이러스의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는 명백한 생물, 다른 하나는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논쟁이 끊이지 않는 대상. 과연 무엇이 이 둘을 가르는 걸까요? 생명을 정의하는 기준은 대체 뭘까요? 그럼 생물이란 도대체 뭘까요? 과학자들은 생명체라면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부터 생물의 6가지 특성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세포입니다. 아메바처럼 세포 하나가 곧 하나의 생명체인 단세포 생물부터 우리 인간처럼 수조 개의 세포가 모여서 정교한 몸을 이루는 다세포 생물까지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생명 활동은 바로 이 세포라는 작은 공장에서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물질 대사입니다. 쉽게 말해 살아남기 위해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이 광합성으로 영양분을 만드는 것처럼 작은 분자를 합쳐 큰 분자를 만드는 동화작용이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켜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큰 분자를 쪼개는 이화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쓰는 과정이야말로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파리지옥이 벌레가 닿는 순간 잎을 탁 닿는 것처럼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것, 그리고 더울 때 땀을 흘려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내부 환경을 안정적으로 지키려는 항상성, 이 두 가지 모두 생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발생과 성장입니다. 울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것처럼 작은 수정란에서 시작해서 세포 분열을 통해 완전한 하나의 개체로 자라나는 과정이죠. 이건 그냥 동굴 속 석순에 물질이 달라붙어서 크기가 커지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물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입니다. 다섯 번째는 생식과 유전입니다. 모든 생물은 자신을 닮은 자손을 남겨서 종족을 이어가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모의 유전 정보, 즉 DNA를 자손에게 물려주면서 생명의 연속성을 지켜나갑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특징은 바로 적응과 진화입니다. 생물은 자기가 사는 환경에서 더 잘 살아남기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모습을 바꾸거나 습성을 갖게 되는데 이걸 적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적응이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쌓이면 결국 완전히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진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생명의 6가지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꽤 명확해 보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이 모든 규칙을 아주 교묘하게 피해가는 정말 흥미로운 존재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생물의 6가지 특성이죠. 세포로 되어 있어야 하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해야 하고, 자극에 반응하고, 성장하고, 자손을 낳고, 진화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지는 못하는 존재가 있어요. 네,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구조가 정말 단순합니다.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핵산 한 가닥이랑 그걸 둘러싼 단백질 껍질, 이게 전부예요. 세포막도 없고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 같은 기관도 전혀 없죠. 그래서 과학계에 아주 오랜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구조를 가진 바이러스를 과연 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바이러스가 가진 두 개의 얼굴, 그 이중적인 특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극명한 대비 아닌가요? 숙주세포 밖에서는 아무런 생명활동 없이 그냥 단백질 결정체, 말 그대로 물질 덩어리처럼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단 살아있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발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죠. 바이러스가 가진 비생물적 특성은 명확합니다. 첫째,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고요. 둘째, 자체 효소가 없어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즉, 물질 대사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숙주 없이는 그냥 단백질 결정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또 생물 같아 보이는 특징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생명의 핵심 설계도인 핵산, 즉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고요. 둘째,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서는 숙주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물질 대사도 하고 엄청난 속도로 증식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증식 과정에서 돌연 변이가 나타나서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까지 하거든요. 이건 명백한 생물의 특징이죠. 아니, 그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떻게 번식하는 걸까요? 그 방법은 마치 숙련된 해커가 컴퓨터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박테리오파지의 증식 과정을 보면 이 해킹이 얼마나 정교한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착 달라붙어서 자기 유전 물질만 쏙 주입해요. 그럼 감염된 세포는 원래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오직 바이러스의 설계도에 따라 바이러스 부품들을 찍어내는 공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부품들이 착착 조립돼서 수백 개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완성되면 결국 세포를 터뜨리고 밖으로 나와서 또 다른 숙주를 찾아 떠나는 거죠. 자, 이제 생명의 정의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을 하나 더 데려와 보겠습니다. 바로 인간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됩니다. 인간은 보시다시피 모든 생물학적 특성을 다 만족하죠. 반면에 휴머노이드는 자극에 반응할 수는 있어도 세포나 유전 물질이 없는 명백한 무생물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유전 물질을 갖고 진화한다는 점은 생물과 같지만 세포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못한다는 점은 무생물과 같아요. 그야말로 생물과 무생물의 특징을 모두 가진 경계에 선 존재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독립적인 생명 활동에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나 바이러스가 특정 기능은 수행할 수 있어도 숙주나 외부의 에너지 공급 없이 스스로 완전한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건 오직 생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결국 바이러스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생명의 정의가 칼로 무 자르듯 딱 잘라 나눌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해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셈이죠. 이 문장이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독자적인 생명체는 아니지만 생명의 시스템인 유전과 적응을 공유한다. 생명과 무생물의 경계에 선 이 존재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가 바로 바이러스 같은 위협에 대처하고 생명의 신비를 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고 혹은 외계 행성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때도 생명의 정의를 지금과 똑같이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롭게 써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